오늘은 라보뱅크의 마이클 에브리 전략가가 전망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관련 전망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시경제 전략은 인플레이션 억제나 경제 성장률 등을 목표로 두는 일반 정책보다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전략에 더 초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략 속에는 압도적인 경제력 확보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경제적 초격차 전략이 중추로 있다고 봤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물론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어 곱씹을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관련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에브리 전략가가 언급한 국가적 경제 전략은 외교상의 목적이나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국이 특정 적대국과의 교류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무역에서는 통상협정 압박이나 고율 관세 부과, 육성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출 통제 및 금수 조치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협정 압박과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통상협정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전례가 많습니다. 종전 후 세계 무역 질서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이 자국과 영연방 사이에서 운영했던 특혜 관세 시스템인 제국 특혜 관세를 폐지하도록 압박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죠. 당시 쇠퇴하고 있던 영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자본에서는 전략적 원조나 대출, 직접 제재나 세컨더리 제재, 그리고 자금이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강제하는 자본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통화, 재정정책, 환율정책 등이 있겠죠. 전통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된 수단으로 활용됐던 통화나 재정정책이 더 큰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1985년 일본 엔화가치의 대폭적인 절상을 강제한 플라자 합의가 어쩌면 가까운 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브리 전략가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국가적 경제 전략을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전의 대일본 수출 금지 조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 조처, 냉전 시기에 공산권 국가에 대한 경제적 봉쇄 정책, 9.11 테러 이후 테러 지원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금융 제재, 이라크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등이 그 예입니다. 참전 전 대일본 수출 금지나 공산권 국가에 대한 봉쇄 정책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관련 조처들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브리 전략가는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라는 단어에 빗대어 현재 미국이 불안의 축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봤습니다. 중국과 기술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등에서의 전략적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예를 들면서 말입니다. 에브리 전략가의 비유를 빌려 쓰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의 축들이 가하는 위협 수위는 점차 고조되는 추세죠. 에브리 전략가는 현대 사회의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군사적 대결은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필연적으로 국가적 경제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입니다. 이미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인 국가안보 전략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안보라며 국가안보와 경제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었죠. 그럼에도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 안정과 경제 진작에 초점을 뒀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경제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에브리 전략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재정정책은 지정학적 전략과 연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정책은 확장적이고도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텐데 그 이유는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 같은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자국 경제가 충분히 강해야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상대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화된 경제력으로는 이러한 수단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재정정책을 통해 노리는 것은 이른바 경제적 초격차 전략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는 초격차 전략의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련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유도했고 소련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담을 견딜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약했던 소련 경제는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향수를 갖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격차 전략을 달성하려면 재정정책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고 물가 안정을 책무 중 하나로 삼는 연준의 정치적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을 둘러싼 장기적인 신뢰에도 금이 가겠죠. 이건 트럼프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그림일 겁니다.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기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준 인사를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문곡직의 친행정부 인사로 채우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 종료돼 1년하고도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아무개로 지명하겠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관심은 아무개의 입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 결정이 갖는 효과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BPI라는 단체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 불투명함을 이유로 제소한 것을 둘러싸고 연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 측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화정책과는 별개인 금융감독의 사안이지만 금융규제 완화라는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연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압박은 연준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적 고려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너지 가격 반값 약속이나 석유 및 가스 증산 촉진 공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격차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추면 재정 지출의 확대나 통화 정책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인공지능, AI가 기술적 패권 경쟁의 중심부로 부상한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공약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목할 만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역시 경제적 초격차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공약은 러시아나 중동 산유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하락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대외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유가를 낮춰 소련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는 사례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한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도 힘을 잃을 겁니다. 당시 사우디의 협력 여부와 관련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1981년 CIA가 소련 석유 생산과 관련해 사우디와 접촉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죠. 미국의 대일한 제재를 용이하게 실행하는 전략적 카드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증산을 통해 유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사우디나 UAE 등 중동 산유국들의 위협 요소가 되는 만큼 이들에게 대일한 제재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2020년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 경쟁 당시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산을 유도한 것은 미국의 산유국들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당시 미국이 활용한 지렛대는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지원 처리였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에너지 가격 압박 카드가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에브리 전략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 때리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기능 부전 상태였던 WTO 핵심인 분쟁 해결 기구를 완전히 무력화해 WTO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있을 수 있겠죠. WTO 회원국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관련국으로 남아 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원국의 대응이나 보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원국은 보복하려면 WTO의 공식 절차를 따라야만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무역 질서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관련 전략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는 일방적인 제재와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교역국의 일방적인 무역 양보를 요구하거나 석유와 같은 다른 국가의 밥줄까지 위협하는 일은 필히 탈달러와의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추격차 전략이니 경제적 국가 전략이니와 같은 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국제통상과 금융거래 대부분이 달러화로 이뤄지는 달러화의 구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달러 무기화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에브리 전략가의 전망입니다. 패권 경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이고도 차별화된 조처가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에서 관련국이나 관련국의 기업을 배제하는 제재를 가할 때 이는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초격차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의 균열을 막는 보강 조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가 지난 대선 운동 당시 달러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달러 무기화 기조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유럽과 손을 잡고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결제망에서 패권 도전국을 차단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는 외국 자본 유입 중지와 외환 보유의 급감,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당시 러시아의 일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스위프트에서 차단한 것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격차 전략에 동원될 수단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장의 그 영향들은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환호와 혼란, 불안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시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든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찬바람을 몰고 올 쪽을 당장 짐작해보자면 국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지출의 확대와 관세 부과는 물가의 상승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시중에 공급되는 국채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장 금리에 또 다른 상승 압력을 가할 겁니다. 현재 국채 발행 시장에서 인수 담당 핵심 주체인 프라이머 딜러 은행들이 당장의 물량도 수용하는 데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물량조차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시장의 소화 능력을 더 약화시켜 시장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하는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연준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정책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종전의 사회에서 2회로 축소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기존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물가 연동 국채 금리로 본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는 작년 9월 중순경 1.5%에서 현재 2.2%로 넉 달 만에 70bp나 올랐습니다. 통상 장기 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금리의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명목 금리보다 실질 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70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한 수정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